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어제 유형자산에 이어서 오늘은 무형자산. 자, 비유동자산 중에 무형자산. 자, 무형자산에 보면 산업재산권이라고 묶어서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요. 통합 표시하는 거고, 세부적으로 보면 첫 번째 특허권이라는 게 나와요. 자, 특허권. 특허권은 뭐예요? 그동안 없었던 거를 신규 발명품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고 얻은 독점적 권리를 얘기한다. 그래서 특허는 기존에 없던 걸 신규 발명품이나 신기술 같은 게 나오게 되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특허를 내는 거죠. 자, 그런 권리를 특허권이라고 하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산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무형 자산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여담으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코카콜라 있죠? 코카콜라가 특허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특허를 안 냈어요. 특허를 내려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뭐라고 해야 돼? 설탕이든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열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코카콜라는 그거를 그렇게 안 하려고 하죠. 오픈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자기네만의 기술이니까. 그래서 특허를 안 내는 거죠. 그래서 코카콜라 제조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래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절대로 비행기도 같이 안 탄대. 혹시라도 비행기 사고 날까봐 비행기도 어디 출장을 가게 되면 비행기도 따로 타고 다닌대요.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특허권은 신규 발명품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고 얻은 독점적 권리를 얘기한다. 자, 두 번째, 실용신안권이라는 게 나와요. 특허권은 기존에 없던 걸 새로운 걸 만드는 거고요. 실용신안권은 기존에 있던 거 있죠. 그런 것들의 변형을 줘서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권리를 얘기해요. 자, 다음 세 번째, 의장권. 디자인권이라고도 하고 의장권이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디자인이에요. 새로운 디자인. 자, 내용에는 물품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을 고안하여 등록하고 얻은 권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나 얘네들이 신차가 나오게 되면 그 신차를 주행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주행을 할 때 보시면 이렇게 가림막 같은 거 천으로 다 가려놓죠. 혹시 모르세요? 그런 거 보신 적 없으세요? 네, 가림막으로 다 가려놔요. 가리고 이제 시내 주행 같은 것도 해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왜 그걸 가려놓냐면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차의 디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디자인을 다른 데서 도용을 할까봐 그래서 가려놓고 운행을 해요. 여러분들 보시면 차량에 후미등 있죠. 차량에 후미등 보면 똑같이 생긴 후미등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다르게 생겼죠. 그런 것들을 자기네가 나름대로 디자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신차를 출시할 때 디자인권까지 같이 등록을 하는 거죠. 자, 그러한 권리를 디자인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상표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특정 상표를 등록하여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 자, 우리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 있죠? 짝퉁 가방, 여성분들은 그런 거 짝퉁 가방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동대문인가 남대문인가 어디 가면 루이비통 짝퉁을 그렇게 잘 만든대요. 실제로 이제 뒤집어 보면 실제 정품보다 오히려 더 짝퉁이 더 좋다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잘 만든대요. 자, 근데 가방을 그렇게 만든 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를 루이비통이라는 상표를 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남대문에서 만든 건 루이비통이라는 상표를 붙이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상표권을 도용한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자기네 제품에만 상표를 다룰 수 있게끔 해놓은 권리가 상표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개발비라는 게 있어요. 개발비. 자, 개발비가 뭐냐면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특정 프로젝트를 하나 실행을 해서 특정 새로운 기술을 하나 만들어내기로 한 거야. 또는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어내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회사에서 이거를 연구를 하겠죠. 막 연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나중에 뭐 신기술이 나오게 되면 이걸 제품을 개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동안 들어간 비용들을 합쳐서 뭘로 해놓는 거예요? 개발비라는 걸로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개발이 완료가 되면 성공을 했을 때는 개발비라는 무형의 자산이 생기고 실패를 하면 자산이 안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돼요? 이거를 비용 처리해서 없애버리게 돼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쵸? 자, 좀 더 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 록타이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록타이트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순간접착제 만든 회사예요. 자, 순간접착제를 만들어서 처음 만든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순간접착제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두 단계로 나눠서 가요. 어떤 식이냐? 첫 번째는, 순간접착제라는 건 본드잖아요. 본드. 이 본드라는 거에 대해서 습성을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붙는 건지. 그걸 이해를 해야 빨리 붙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무슨 단계를 거쳐요? 연구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본드의 습성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먼저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연구가 끝나고 나면 이제 됐어. 그래서 이제 뭐 하는 단계로 실제로 개발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런데 연구 단계에서 쓰인 거는 비용들이 뭐 예를 들면 연구 단계에서 현미경을 사서 샀다든지 뭐 직원들 인건비를 연구원들 인건비를 줬다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하겠죠. 그러한 비용들은 연구 단계에서 발생된 비용들은 그냥 전부 다 비용 처리를 해서 없애버려요. 자, 비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그냥 써버렸다. 연구를 하기 위해서 써버렸다. 그래서 그냥 날려요. 근데 개발 단계에서 발생된 비용들이 있는데 또 여기에서 들어간 비용들은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개발 단계에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을 하면 이 비용들을 잘 모아놨다가 성공을 하면 새로운 제품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순간접착제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순간접착제가 개발이 됐어. 그러면 우리만 가진 신기술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개발비라는 무형 자산으로 처리를 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실패를 했어. 실패를 하게 되면 얘는 실패를 했으니까 자산이 안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처리를 해버려요? 그냥 얘도 비용 처리를 해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랬을 때 연구 단계에서 발생된 비용은 개정 과목을 연구비라는 비용 처리로 다 해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개발 단계에서 발생된 비용들이 실패했을 때 비용 처리는 뭘로 한다? 경상 연구 개발비라고 비용 처리를 하게 돼요. 자, 개정 과목이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 시험에 나오는 내용으로 설명드리면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비용들을 연구 단계에서 발생된 비용들은 다 그냥 비용 처리를 해버린다. 그리고 개발 단계에서 발생된 비용들은 집계를 해서 성공을 하면 개발비라는 무형의 자산으로 자산이 생기는 거고 실패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 경상연구개발비라고 해서 비용 처리를 해버려야 돼. 이해되셨나요? 요 내용이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시험에 대한 내용이고요. 시험 이외적으로 알려드릴 게 뭐냐면 얘네가 신제품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무형자산으로 개발비라는 걸 만들어 놨죠. 그리고 나서 이거는 우리 회사만의 제품이에요. 신제품.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못 쓰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못 뺏기게. 그래서 나중에는 개발비를 다시 뭘로? 특허 등록하고 특허권으로 바꿔요. 일반적으로. 자, 그런 내용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자, 여기 과정이, 요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론 문제로도 잘 나오고, 실기 문제로 나오면 차라리 편해요. 무형자산으로 해라, 그러면 개발비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실패했다, 그러면 뭘로 한다? 경상연구개발비로 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자, 간단하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자산이긴 한데 눈에 보이지는 않는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투자자산도 아니고 유형자산도 아니고 무형자산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따로 떼놓은 게 뭐라는 거예요? 기타 비유동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임차보증금이라는 게 있죠. 어제 우리 잠깐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임차보증금이 뭐죠? 건물을 빌려 쓰는 사람이 건물주한테
월세, 다달이 주는 월세 말고 건물 주인한테 맡겨놓은 돈을 임차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월세 안 내고 도망갈까봐 건물주 입장에서는 맡아놓는 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월세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맡겨놓은 거죠. 맡겨놓으면 임차 보증금. 그럼 건물주 입장에서 맡아놓으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임대 보증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추가적으로 그냥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우리가 어제 그 얘기 잠깐 배웠는데 돈을 빌려주면 뭐라고 했죠? 대여금이라고 했죠. 돈을 빌려오면 차입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대차를 기억을 하시면 오히려 편해요. 그래서 건물을 빌려주고 빌려주다 그러면 임대가 되는 거고요. 건물을 빌려서 쓰다 그러면 임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억하기 편하시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대부분 이제 일상생활에서 얘기를 하면 많이 틀리는 말이 이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나 이번 달 임대료도 못 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임대료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받는 사람 입장이고 내는 사람 입장에선 임차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나와요. 비용할 때 임차료, 임대료 이렇게 참고로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임대는 빌려주고 뭐 하는 거예요? 보증금을 맡아놓은 게 임대보증금.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맡겨놓으면 일반적으로 자산이고 맡아놓으면 부채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참고로 알아두세요. 뒤에서 또 한번 설명할게요. 그래서 임차 보증금이 기타 비유동 자산에 해당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자산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본 거고, 물론 앞으로 더 많은 개정 과목을 배우긴 해야 돼요. 근데 일단 기본적인 것들만 조금 설명을 드린 거고. 자, 이제 두 번째 넘어가셔서 뭘 배워볼까요? 이제 부채라는 걸 배워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자산 부채라는 걸 배우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을 배우는 거라 했어요. 자, 그럼 부채. 부채는 뭐냐? 부채. 부채는 그냥 빚이에요, 빚.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갚아야 될 의무를 부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 보시면 기업이 일정 시점에 타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 빚을 말하며 부채도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어제 재무상태표를 그릴 때 여기에다가 재무상태표 이렇게 했으면 자, 여기에다가 이쪽에다 뭐 써주기로 했죠? 자산을 써주기로 했어요. 근데 자산을 쓸 때 여기에는 일단은 순서대로 써주자고 그랬죠? 그래서 이쪽에 유동자산을 먼저 써주자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다가 비유동자산을 써주기로 했죠. 자,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유동자산은 또 무슨 자산과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을 해서 써준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도 네 가지로 구분해서 쓴다고 했죠. 자, 뭐 있었어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자, 이러한 순서로 써주자고 했어요. 자, 제가 이걸 왜 썼겠어요? 시험에 등장하니까 썼겠죠. 자, 이 순서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시험 문제에.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써줘야 된다. 자, 그러고 나서 오른쪽에다가 부채를 써주기로 했는데 부채도 무슨 부채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을 해서 써줘야 된다. 나중에 본교재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구분해서 써줘야 된다라는 게 재무상태표 작성 원칙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1년을 기준으로 1년 안에 갚기로 했다. 그러면 유동부채. 1년 넘어서 갚기로 했다. 그러면 비유동부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개정 과목을 볼까요? 자, 유동부채 보시면 첫 번째 단기 차입금이라는 게 나오네요. 자, 단기 차입금. 어제 우리 단기 대여금 배웠죠? 단기 대여금이 뭐였어요? 1년 안에 돌려받기로 하고 빌려준 돈이었어요. 맞죠? 그래서 그 반대 개념이에요. 단기 차입금은 1년 안에 갚기로 하고 빌려온 돈을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거죠. 어려운 말 아니죠? 다음 두 번째 매입 채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우리 어제 매출 채권, 그러니까 자산 중에 매출 채권이라는 걸 배웠죠? 여기에 반대 개념으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매입 채무가 나오는 겁니다. 자, 매출 채권이 뭐였어요? 그렇죠. 상품을 매출하고 외상으로 하거나 또는 어음을 받았을 때 그때 외상 매출금 받으러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상품이 아닌 걸 팔고 매각하고 또는 처분하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어요. 외상으로 팔았어요. 그런 경우에 뭐라고 하자고 그랬죠? 미수금이라고 하자고 그랬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게 매입채무예요. 그래서 내가 상품을 외상으로 사왔어. 그럼 갚아야 될 빚이 생기는 거죠. 그 부채를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외상 매입금 이렇게. 자, 상품을 사왔는데 내가 외상으로 사간다고 했더니 얘가 널 어떻게 믿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어음은 받아? 그랬더니 어음은 받는데 그래서 내가 어음으로 지급하면 뭐라고 해요? 지급 어음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어제 매출 채권을 이해를 하시면 오늘 매입 채무도 이해하기가 좀 수월하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매입 채무. 마찬가지로 매출 채권 매입 채무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개정 과목으로 쓰진 않아요.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쓸 때 매입 채무다 이렇게 써준다는 거예요. 묶어서. 되셨나요? 자, 다음 미지급금이 나와요. 자, 어제 우리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상품이 아닌 걸 외상으로 매각했어요. 그러면 받을 돈 뭐라고 얘기했죠? 미수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상품이 아닌 걸 샀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를 샀어. 차를 할부로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상인 거잖아, 할부도. 그런 경우에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미지급금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컴퓨터를 샀어. 근데 외상으로 사온 거야. 열흘 있다 줄게. 한 달 있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사왔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미지급금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어제 우리 받으러 할 때도 설명을 했지만 상품이 아닌 걸 사왔어. 근데 얘랑 나랑 안 친해. 그래갖고 내가 며칠 있다 갖다 줄게. 그랬더니 얘가 싫어. 그럼 그렇고 치사해. 어음 줄게. 어음을 발행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얘도 똑같이 미지급금으로 하셔야 돼요. 상품일 때만 지급어음을 쓰시는 거예요. 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선수금이라는 게 나오네요. 어제 이거 선급금 하면서 또 설명을 간단히 하긴 했어요. 선급금은 뭐예요? 먼저 지급한 돈이라고 그랬어요. 상품을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돈을 먼저 맡겨놓은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금 쪽으로 주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선급금입니다. 그럼 반대로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선수금이에요. 상품을 팔지도 않았는데 돈의 일부를 먼저 받았다. 또는 전부를 먼저 받았다. 이러면 선수금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다음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2019년 내가 10월 1일 날
은행에서 돈을 차입을 해왔어요. 만기가 3년짜리예요. 자, 그러면 은행에서 얼마? 뭐 그냥 1,000원을 차입했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만기가 3년이니까 빌릴 당시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장기 차입금이 되는 거예요. 1년 넘어가니까. 단기 차입금은 1년 안에 갚기로 한 거고, 앞에 장기 붙으면 1년 넘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3년이니까 장기 차입금이에요. 그러면 2019년에 보고를 할 때,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고를 할 때는 얘는 장기 차입금인 거예요. 맞죠? 요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아직 만기가 2년 몇 개월 정도? 10월, 11월, 12월. 3개월 지났으니까 2년 9개월 정도 남아있죠? 그럼 아직 장기인 거예요.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 날 또 보고를 하는데 아직 1년 몇 개월 정도 남은 거예요? 9개월 정도 남았죠? 아직도 1년 9개월 정도 남았어요. 그럼 그냥 그대로 장기 차입금이에요. 2021년 12월 31일 날 보고를 할 때 아직 몇 개월 남았어요? 이제 9개월 남았죠? 그러면 1년 안쪽으로 들어왔죠? 그럼 내년 중에는 갚아야 돼. 내년 중에 갚아야 되니까 이날은 장기 차입금으로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장기 차입금이었는데 내년 중에 갚아야 돼. 그래서 유동성 대체라는 걸 해줘야 돼. 그래서 원래는 장기 차입금이었는데 내년 중에 갚아야 된다. 그래서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게 유동성 장기 부채예요. 결산 문제, 시험 문제 나올 때 자주 나와요. 결산 시험 문제 중에.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이거를 내년 중에 갚아야 되네? 그럼 1년 안에 갚아야 되니까 단기 차입금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장기 차입금, 원래는 장기 차입금이었는데 내년 중에 갚아야 되는 거야 라고 표시해 주기 위해서 단기 차입금이라고 안 하고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유동부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의 대표적인 게 장기 차입금이 있어요. 뭐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이죠. 1년 넘어서 빌릴 때 당시에 만기가 1년을 넘어가는 것들. 그래서 장기 차입금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부채는 이 정도까지 보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자본이라는 게 나와요. 자, 자본은 어디다 써주기로 했죠? 여기다 써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본은 이렇게 여기에 써주는데, 자, 자본은 일단은 우리 전산에게 1급까지 가거나 세무 2급 가기 전이니까 개인 기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개인 기업에서 자본이라는 건요, 사장이 회사를 차릴 때 가져온 돈이에요. 순수한 사장돈. 자, 그걸 자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주식회사의 자본으로 가게 되면 자본을 정리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여러 가지가 나타나요. 근데 일단 지금 우리 간단하게 배우는 거니까, 기본적인 걸 배우는 거니까 자본은 누구 거? 사장돈. 그래서 순수한 사장돈이다. 그래서 순자산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본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자본 또는 순자산이라고도 한다. 자, 이 관계를 등식으로 표시하면 자본 등식이 된다. 자본 등식. 자본은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본은 자산에서 뭘 뺀 게, 부채를 뺀 게 자본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이건 회계적으로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일상생활에도 그런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집을 사야 되겠단 말이에요. 근데 집값을 알아봤더니 집이 10억이래. 근데 내가 10억이 어딨어? 그래서 3억만 내 돈을 내고 7억을 대출받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을 샀어. 그럼 그 집은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내 거죠? 그게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집이 내 거예요, 이제. 내 명의로 된 내 집이에요. 그런데 또 이 집이 순수하게 다 내 거라고 말은 못 하잖아. 그죠? 7억은 누구 거? 은행 거예요. 그죠? 그럼 순수하게 내 돈은 얼마만 있다는 거예요? 3억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억짜리 집인데 은행에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내 거 아니야? 은행 거야.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죠? 자, 7억은 은행 거예요. 그럼 순수한 내 거는 3억만 되는 거죠. 자,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자, 다르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재무상태표에 자산 써주기로 했죠? 부채와 자본을 써주기로 했어요. 그쵸? 그러면 자산은 회사의 자산은 자 10억짜리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러한 등식이 또 하나 성립이 돼요. 이거를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되셨나요? 자, 지금은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거는 알고는 계셔야 돼요. 이렇게 이루어진다. 잘 생각해 보세요. 회사를 차릴 때 회사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장이 가져오거나 빚으로 산 거예요. 모든 자산이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부채를 다른 말로는 타인 자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자본을 내 거니까 자기 자본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회사의 모든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 이루어진다. 자, 그 내용이 밑에 나와 있어요. 4번에 보면 재무상태표 나와 있고 일정 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재무상태, 재산상태를 나타내는 표이다. 그래 놨죠? 그러면서 한번 봐두세요. 자, 제일 위에 재무상태표라고 써 있고 왼쪽에는 회사 이름이 들어가 있죠. 중간에는 일정 시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일정 시점.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2020년 1월 1일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1월 1일 현재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을 표시한 거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지금 요거를 절반으로 나눠서 왼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변이라고 써 있죠. 오른쪽에를 대변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왼쪽, 오른쪽으로 얘기 안 할 거예요. 왼쪽을 뭐라고 하고 사변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밑에 재무상태표 등식 그래갖고 자산 390만 원은 부채 140만 원에다가 자본 250만 원을 더한 거다 이렇게 써 있죠. 자, 그게 재무상태표 등식이라는 겁니다. 자,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밑에 좀 정리되어 있는 거 하나만 더 볼게요. 자, 회계에서 왼쪽을 차변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대변이라 한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재무상태표라고 안 하고 대차대조표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차대조표라는 말을 안 쓰고 재무상태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어제 한 내용인데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계정을 통합계정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표시한다. 원래 기중에 작성을 할 때는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따로따로 쓰지만 결산 시, 기말에 작성할 때는 묶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묶어서 표시한다는 얘기고요. 밑에 똑같은 얘기예요. 외상매출금 받으러오면 묶어서 매출채권으로 외상매입금 지급어음은 매입채무 계정으로 통합 표시한다.
그 다음에 단기 금융상품, 단기 매매증권, 단기 대여금은 통합계정인 단기 금융자산으로 표시한다. 자, 이렇게 묶어서 표시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해관계자들에게 회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배워본 거예요. 되셨나요?